자,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지구과학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 내부하고 목표는 우리가 직권이라는 부분을 다룰 것이겠습니다. 즉 고체 지구라는 이름으로 다루는데요. 지구 내부 모습이라든지 또는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황구조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직권의 얘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고체 지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수권과 기권이라고 불러주는 유체지구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수권과 기권은 서로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서 떠도는 환경까지 이런 것들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얘기들, 즉 외권의 얘기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추가적으로 생물과의 영역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직권의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없죠. 안타깝게도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고도 우연히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우리가 다 찍어놨어 다큐멘터리를 보여줄게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럴 수는 없고 지구가 만들어졌던 역사를 가장 합당하다고 되는 시나리오로 한번 작성해 볼까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는데요. 최초의 어떤 원시지구라고 해볼 만한 정도는 대략 현재 지구 반지름보다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0.1R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원시지구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후에 비행선체들 자꾸 충돌해서 부딪히면서 대략 0.4R 정도 되었을 때 지구 전체가 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직권, 지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규산염 플러스 철과 니켈 같은 이런 금속 성분들로 지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각과 멘트는 상대적으로 규산염 배후에 규산염이 많겠고 지구 내부의 내도액은 거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는 꽤 균질한 지구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규산염과 철 이것들이 서로 균질하게 섞여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 누가요?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으로 망치로 못을 한번 쳐본 적이 있겠죠? 그런 경험치 있잖아요, 그죠? 망치 한 번도 안 봤어요? 망치로 못을 치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못대가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의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아버리면 마그마의 바다가 되면 중심부에는 아무래도 밀도가 큰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의 핵을 만들겠고 바깥쪽으로 밀려난 규산염 성분들은 멘트를 이루겠다는 거죠. 규산염, 결국은 돌입니다. 돌이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권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먼저 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대략 이 정도쯤 되면 돌 사이사이에 껴있던 기체들이 바깥쪽의 기권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기권은 현재의 대기 성분과는 좀 다르겠죠. 지구보다 좀 더 안쪽 궤도를 도는 금성은 대략 한 90개합 정도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바깥쪽을 도는 화성도 대략 한 100분의 1기압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더 뒤에 이제 목성을 형성하면서 목성을 형성해버리면 수소하고 헬륨이 주가 되는 그런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구만 독하게 질소와 산소의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 기권이 진화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즉 지구의 온도는 충돌의 여파로 마그마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이때 점점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지구 표면 온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충돌이 무한정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충돌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식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식으면서 바깥쪽에 식어진 원시 지각을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도 기권 있죠. 기권 다 있습니다. 이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더더더 식어지다 보니까 원시 바다, 다시 말하면 수건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 해성에서 물이 유래했다고 하는 뭐 그런 학자들도 있고 지구상 물을 또 광물에 보면 수산기 OH- 수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과정을 통해서 물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해성에서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해성이라고 불러주는 것들 보면 얼음 덩어리인 것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서 유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물의 탄생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가 되겠죠. 생물권은 더 나중에 만들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어야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생물권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주표면도는 이후에 식어지게 되겠죠. 왜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자외선 영향도 오존층 영향도 없었습니다. 오존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 여러분이 선탠하는 그 정도 수준의 자외선이 아니라 세포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자외선입니다. 그런 자외선들이 쭉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명체의 DNA가 부서져요. 육지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즉 물속에서 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쪽이죠. 첫 페이지. 지구가 탄생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불균질한 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지질 시대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46억 년 전에 지구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걸로는 고생대가 언제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략 5억 4천만 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합니다. 중생대, 신생대 하겠는데 중생대 시작 언제예요? 2억 5천. 네,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전 하고 신생대 시작은 6,500만 년 전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 탄생으로부터 37억 년 정도쯤 전에, 물론 이제 교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략 37억 년 정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당연히 다세포죠. 훨씬 더 간단한. 그러면 진핵생물이었을까요? 원핵생물일까요? 진핵생물은 핵이 있는 그리고 복잡한 세포 소기관이 있는 놈들이고요. 원핵생물은 핵이 없는 물론 유전물질 DNA가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막상 세포 소기관은 없는 놈들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 단세포의 원핵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물질을 직접 만드는 독립영양생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처럼 다른 데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종속영양생물일까요? 예, 종속영양생물이겠죠.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든지 또는 화합합성이라든지 이것들은 물질을 분해하는 거나 합성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여러 가지 유기양분을 직접 먹는 그러나 복잡하지 못한 다세포 원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광합성한 놈들은 언제 나왔을까요? 하는데 유기물이 점점점 구할될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교제마다 좀 서로 오차가 좀 있어요. 한 35억 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5억 년 정도 사이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나왔을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육상으로 언제 진출했습니까? 하는 건데요. 일단 육상으로 진출이 필요하려면 오존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강한 자외선, 생명의 DNA를 부셔버릴 자외선, 사람이 그 정도 자외선을 받으면 얼마 안 있어 실명될 정도의 자외선입니다. 그런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오존층은 고생대 시작하면서 바로는 아니고요. 고생대 조금 있다가 여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맞지? 첫 페이지가 12페이지가? 네. 현재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뭐 보니까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 이외 목토천에 하고 있습니다. 수성은 대기성분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금성은 어떻습니까? 대략 90기압 정도의 엄청난 양의 CO2 이산탄소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현재로서 대략 100분의 1 기압 정도 되는 아주 희박한 이산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더 많은 대기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반면 현재 지구는 1기압의 표면 기압을 가지고 있고 질소와 산소라는 다른 두 암석 행성과 다른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 이산탄소고 그리고 특히 산소라는 것은 반응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과 쉽게 반응해서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산소라는 놈의 화학적 특징이에요. 이렇게 오투 분자로서 원소를 입기는 어려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 탄생으로부터 기권의 변화에 대해서 X축 시간축에 대한 기권의 변화를 보는데요. 현재 1기압이었습니다. Y축 기압의 변화입니다. 아마 지구도 예전에는 다른 두 행성과 다르지 않게 이산탄소의 대기로 주로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탄산염, 다시 말하면
석회암을 모두 다 이산화탄소로 바꿨다면 대략 한 10기압 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권을 이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오면서 줄어들었을 것 같아야 되겠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CO2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면 액체 바다,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CO3 탄산 이온이라든지 HCO3-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액겨스 수건에 녹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많은 이산탄소는 수건에 녹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산탄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그렇게 많이 녹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산탄소로만 물 속에 포화시키면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아요. 근데 지각에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칼슘 이온과 만나서 탄산칼슘, 즉 석회암이죠. 석회암, 솔리드, 석회암을 만들면 화학평형 이동에 의해서 물에 있는 놈이 제거되니까 또다시 기권에 있는 놈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지각에서 계속 칼슘이 또는 마그슘이 흘러나오면서 또 계속 이렇게 석회암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석회암들을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만들면 지구 대기의 현재 지구 대기의 10배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의 엄청난 대기가 될 거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요. 반면 질소는 약간 등침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우리가 화학에서 좀 공부했을 것 같아요. 질소는 왜 반응성이 작을까요? 질소는 두 원자 사이에 삼중결합이라는 굉장히 강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질소라는 놈이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단백질에 사용되는 원소가 질소이겠고 또한 생명의 유전물질 DNA를 만들 때도 역시 질소가 사용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질소나 인과 같은 이런 원소가 부족한 물을 그렇게 돼 있는 호수면 빈영양호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산염, 인산염 이런 게 많다면 영양염류가 많다면 뭐라고 불러요? 부영양화라고 그러죠. 녹종 특조를 얘기합니다. 있어요? 어쨌든 질소는 생명의 중요한 원소이긴 한데 반응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생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고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어준다면 그게 비료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소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대기성분이 있네요. 약 22억 년 정도 전부터 O2가 기체 상태로, 왜냐하면 이때 광합성에서 만들어졌던 산소는 물속에 계속 녹아있겠고 물에 산소가 포화되고 드디어 산소가 대기 중으로 용출된 것은 22억 년 정도 전에 산소가 대기 중으로 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대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서 오존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2억 년 정도 전에 그때부터 산소가 스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요. 기권의 변화 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혹시도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지구과학 관련 쪽에 연구하다가 야, 이 시나리오하고 배척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다면 이거 교정돼야 됩니다. 됐어요? 확실한 게 아닙니까? 누가 봤어요? 예, 그래서 계속 교정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46억 년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공부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45억 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왜 추가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요. 그리고 태양계가 우리 은하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로는 2억 년 정도 계산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공부할 때는 1억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 자료들이 좀 더 수집되면서 정교해지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250만 광년 거리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측정 방법이 좀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뭐 한 100만 광년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들이 정교해지면서 좀 더 진리에 가깝게, 진실에 가깝게 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지구 탄생을 직접 누가 본 건 없잖아요. 본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모르죠. 아주 먼 훗날 인류가 과학이 매우 발달하면서 외계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 한 수천 년간 필요해갖고 흔히 타임랩스라죠. 직접 찾고 이후에 걔네들 행성에서 누군가 생명이 만들어지면 야 니들 이렇게 만들어졌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요? SF 공상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맞죠. 즉 니들 이렇게 만드셨거든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공상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영어 발음은 프로미디어스라고 하죠. 프로메테우스가 뭐예요? 뭐 신 이름인 것 같은데 그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고도 유명화된 사람들이 와서 지구 생명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알고 있습니까? 스칼리 스캇 리틀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든 물론 이제 SF 픽션이네요. 일부 학자들은 인류가 현존하는 최고의 문명이다. 다시 한번 우주 공간에 우리보다 더 앞선 문명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모를 일이잖아요. 얼마나 우주가 넓고 별은 얼마나 많고 한데. 자, 원시 바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시 바다는 처음부터 짰을까요? 아니죠. 이 원시 바다가 현재의 바다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짠 염류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현재 바다의 염류들은 뭐 있습니까? 그치. 나트륨이라든지 염화이온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온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아무래도 지각에서 흘러나온 놈들 될 수 있겠고요. 염화이온 이런 것들은 이제 해저 화산 분출 통해서 공급받았을 거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 황산이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면 탄산이온은 뭐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구가 탄생한 뒤부터 수권, 기권 이런 것들은 여러 진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내용이 13페이지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대략 지구 반지는 6,400km 정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6,300만 한 8천만가 되는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지권의 층산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주 얇은 평균 한 30km 정도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지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이 경계면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모호면 또는 모르비치 불연성면이라는 이렇습니다. 평균 깊이가 얼마라고? 한 30km 되는데요.
사람이 직접 파보니까 여기부터는 멘틀이야 이렇게 해봤을까요? 이거 사람이 직접 한 거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봤을까요? 10km 안 돼. 약 11km를 팠는데요. 문제는 바다가 한 5km 돼 있고 바다가 5km. 그 다음에 해양지가 한 5km, 멘틀 한 1km. 뭐 그렇게 해서 11km 정도 파본 게 최대 깊이 파본 겁니다. 그렇다면 모으면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각과 멘틀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았을까요? 자동. 예, 당연히 지진파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진파가 빵!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 관측 쪽까지 이렇게 오는 게 빠를까요? 이렇게 깎다고 오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직선으로 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오는 게 더 빨라져요. 다시 말하면 지진파를 좀 더 빠르게 전파시키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각과 멘틀은 뭐 기본적으로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졌다 하겠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뭐라 부르지? 쿠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쿠텐베르크 불연성면.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멘틀과 깊이까지도 2,900줄, 약 2,900km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역시 당연히 지진파를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 대해서 여기 지진을 빵 터뜨려봤어요. 인공으로. 이쪽은 지진파의 P파, S파가 나와요. 이쪽은 P파만 와요. 그리고 여기는 P파도 S파도 아무도 안 오는 영역을 보여요. P파도 S파도 안 오는 영역, 이것을 우리는 암영대라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진 땅 터뜨렸을 때 외에 이렇게 튕겨져서 나올 것까지 여기는 이제 SP파 다 보이고 이쪽은 P파만 보는 거 보니까 스트레이트 내려올 때는 P파는 고체로 액체 다 통과되니까 근데 이쪽 아무도 안 오는 것을 보니까 액체 상태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웨이브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약 5,100km 외과 내그 암영대에서 이제 정교한 지진파를 보니까 아주 희미한 피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 뭔가도 있겠지 내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만면이라는 것인데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과 내핵은 주로 철과 육해에서 운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질량을 가진 원소는 누굴까요? 그렇지, 철이지.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이런 순서입니다. 지각에는 그렇게 철이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지각에서 제일 많은 원소까지는 누구 있습니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철 이런 식의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지각이 8대 원소 하면서 뭐 철, 칼슘, 나트륨, 뭐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우리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조금 확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대륙 지각과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으로 보고 있네요. 대륙적인 주성분은 뭐죠? 물론 이쪽 멘틀입니다. 대륙적인 주성분은 누구예요? 얘네들은 화강물입니다. 이 대륙지각의 평균密도는 2.7g/세제곱센티미터 가지고 있고요. 해양지각의 주성분은 누구예요? 여기는 현무암질입니다. 됐습니까? 현무암질입니다. 밀도는 3.0을 쓰고 있습니다. 멘틀은 감람암질이고 밀도는 3.3이에요. 숫자가 0.3씩 증가되니까 좀 외워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했어요? 아까 봤다시피
지각 모멘트의 경계. 이 경계면을 뭐라 본다고? 요게 모멘트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 깊이 한 100km 정도 깊이까지 이쪽을 나중에 판 또는 암석권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약 400km 정도 깊이까지 여기를 연약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연약권에서 부분적인 용융을 통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판끼리 모이고 벌어지고 빗겨나가면서 지진 화산이 일어난다는 판의 경계 직권에서 다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응? 얘가 더 쌤 아직 안 넘어온가 봐. 예,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지하계란 생명이 좀 늦죠. 근데 내 안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들어갔다는 거. 예, 근데 아직까지 교과 과정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가. 아직까지 썰이죠. 왜냐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으면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죠. 천문학도 이제 계속 세분화되면서 외계 행성학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들이 자꾸 풍성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네요. 태양에서 1AU, 1천문단이라고 불러준 곳에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만 현재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안쪽에 돌고는 금성은 평균 온도가 약 490도 정도 됩니다. 400도 정도면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기판 사용하는 땡납 있잖아요. 납땜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약 170도, 170도에서 200도 사이에 땡납이 녹아요. 그러면 당연한 건 옛날에 베리나호 같은 금성 탐사선이 금성에 착륙했습니다. 사진 찍고 전송하는데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왜 그래 하면서 또 보냈어요. 여전히 먹통이 됐네요. 이후에 나중에 금성 표면보다 그 정도로 높다는 게 밝혀지고 특별한 냉각 장치를 갖춰서 좀 더 오래 촬영할 수가 있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습니다. 금성 이름은 이따 손치더라도 이미 끊어버렸어요. 기체 상태가 됐어요. 반면 화성,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은 역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극지방이라든지 또는 지하 내부에 고체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생명을 얘기할 때 액체 상태의 물을 먼저 소개할까요? 저거 생명체 생겼을 때랑 똑같은 자외선? 일단 물의 특성으로 볼 때, 극성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화학 반응.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물질 대사의 바로 매개체가 되는 게 액체 상태의 물이 됩니다. 또한 이 물은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 결합하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액체와 다르게 우리 주변에 물이 흔하디 흔한 액체여서 그렇지 다른 액체와 다른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고체와 액체 사이의 밀도 또는 부피 변화를 보게 됩니다. 다른 액체와 달리 고체가 되었을 때 물은 부피가 증가됩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하는데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했다고? 물에서 탄생했다고. 그지? 물속에서 살았다고요. 지구와 여러 번의 빙하기를 겪었는데요. 만약 고체인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더 크다면 물속에서 가라앉았겠죠. 더 얼고 하면 결국엔 물 바깥으로 생명체가 노출돼 버립니다. 죽어야 됩니다. 반면 얼음의 밀도가 작아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서 얼음 층을 이루게 되면 그 얼음층이 이쪽에 단열재 역할을 하고 그 아래쪽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즉 수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비열이라든지 또는 기화열 이런 것들이 커서 체온 유지에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공간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골디락스 존을 따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하겠습니다. 이 생명 가능지대가 1A보다 훨씬 더 먼 쪽에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성들이 돌 때 돌 수 있는 범위가 이쪽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요, 질량이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수명이 짧아요. 대략 수명은 별의 질량의 제곱의 반비라는데요. 만약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나 크다고, 태양보다 질량이 2배만 더 크다고 해보자고요. 2배.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이 한 50억 년 정도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2배만 더 크면 수명은 4분의 1, 약 25억 년이에요. 아까 생명 탄생의 어떤 과정을 볼 때 46억 년 정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최초 생명체가 37억 년, 육상으로 올라온 게 한 40억 년 지나서 5억 년 전에 올라왔어요. 이해했어? 그 전까지는 물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육지에 올라온 건 고생대의 초창기. 그래서 대략 한 5억 년 정도 됐어요. 40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즉 물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겨우 다세포 만들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별의 수명이 끝 해버리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별의 질량이 매우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별에 매우 가까운 곳에 꽤 좁은 영역이 있겠습니다. 근데 혹 여기에 기가 막히게 행성이 돌 수 있다면 여기는 오랫동안 그러면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여기 또 좀 애매한 부분이요. 여기 동주기 자전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달의 자전주가 공전주가 서로 같아요. 아주 특수한 일일까요? 아니요. 목성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성들도 동주자전을 하게 됩니다.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그 큰 기조에 의해서 행성의 다시 위성의 자전주와 공전주가 같아지는 현상이 동주기 자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볼 때 한쪽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별과 행성이 너무 가까우면 행성의 공전주와 자전주가 서로 같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성의 한쪽 면은 계속 별을 향하고 행성의 뒤쪽 면은 별과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한쪽은 계속 낮고 다른 쪽은 계속 밤이에요. 밤과 낮이 바뀌는 행성이 생명 탄생 및 번성에 유리할까? 밤낮 변화 없는 게 유리할 거면 밤과 낮이 바뀌는 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다양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구는 달이 있다 보니까 그 달 때문에 밀물 및 썰물이 만들어져요. 조력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 바깥에 있는 땅과 항상 물 속에 있는 땅과 그리고 밀물 및 썰물에 따라서
물에 잠겨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땅, 흔히 말하는 조간대, 갯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훨씬 더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은 여러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 진화하는 것을 볼 테니까 말이죠. 밤낮이 안 바뀌고 계절 변화가 없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지구가 맨 말리에 뭐 있습니까? 외계행성 탐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딱 태양 정도의 별에 태양과 지구 정도 사이의 거리에 지구 정도 되는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뭐 케플러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에 대한 생명 가능지대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또는 작으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4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페이지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지구의 탄생 초기부터 생명체가 살지는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그때 태양에서 보는 태양풍. 태양풍은 가장 입자율입니다. 태양풍도 지상에 쏟아졌고요. 자외선 이런 것들도 지상에 왕창왕창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강한 하전 입자 태양풍도 지상에 쉽게 들어왔고 자외선도 쉽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태양풍이 차단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태양풍을 차단하는 것은 지구의 자기권이 만들어지면서 태양풍을 차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구의 자기장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하전 입자다 보니까 자기장에 맞춰서 바깥으로 흘려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래도 지구 외핵의 대류 현상, 외핵이 움직이면서 금속이거든요. 금속 움직이는 것은 여기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고 전류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핵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화성도 처음에는 자기권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화성의 사이즈는 지구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외핵이 금방 식었어요.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태양풍으로부터 그 화성의 여러 가지 대기성들이 날려졌다. 이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자외선도 차단될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은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래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도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했어요? 공전궤도 20mm라는 게 있는데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는 20mm 거의 0에 가까운 꽤 원에 가까운 공전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mm 큰 공전궤도를 돈다면 20mm 큰 공전궤도를 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가까우면 물이 끓어있겠고 너무 멀면 물이 얼었겠죠. 끓었다 반복되는 이런 것보다는 거의 원에 가깝게 돌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그래야 생물이 살아가는데 좀 더 좋겠다는 거죠. 페이지 14페이지와 그리고 15페이지의 지구와 다른 행성의 비교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20mm 0이면 완벽한 원을 가지고 20mm 1이면 직선을 얘기합니다. 지구공전 궤도는 거의 20mm에 0에 가까운데요. 화성 20mm 좀 많이 큽니다. 물론 뭐 해성처럼 엄청나게 타원 궤도는 아닙니다만